최지희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서 사형제 사이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시 가족만 먼저 귀국을 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 다른 배로 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며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최지희 가족은 여수에 정착했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 집안이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이를 피해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하동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지희의 어린 시절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5살이 되던 1953년 친구와 부산에 있는 3.1극장 연구생으로 입단하였습니다. 최지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이 재정난으로 해체되었고 최지희는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인걸 홍길동을 제작 중인 최남용 씨를 만나 수양달이 되면서 현재의 이름인 최지희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영화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데뷔작은 이강천 감독의 아름다운 악녀였습니다. 당시 최지희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고 이 영화에서 소매치기 소녀로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지희의 상대역은 배우 조항으로 조영기 씨의 아버지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최지희 씨는 자신의 데뷔작 촬영 현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신백화점과 파고다공원, 청계천, 명동에서 찍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추위에 떨고 있으니 이강천 감독이 위스키를 줬어요. 술인 줄 모르고 마시다가 취해버렸어요. 영화 막판에 주인공 은미가 비틀거리는 대목이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실제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름다운 악녀가 개봉된 후 반응은 대단했고 최지희는 스타배우로 올라섰습니다. 엄청났어요. 순식간에 최고배우 대접을 받게 됐으니까요. 무대 인사를 하러 부산에 갔더니 경남이 낳은 영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인 진주를 제 고향이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하동을 잘 모르니까 진주라고 하고 다닌 거죠. 참고로 김지민은 동갑 친구이며 1957년 같은 해에 데뷔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김지민은 김기영 감독에게 픽업되어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데뷔했었죠. 그리고 최지희는 이듬해 영화 자매의 화원에서 언니 최은희의 남자를 가로채는 깜찍한 여동생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왔죠. 이후에는 오부자와 에모에 출연하며 최지희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참고로 영화 에모에서 최지희는 이민자 씨의 동생 역할을 맡았고 이후부터 둘은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된 그녀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녀가장 최지희는 부르는 곳은 다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이 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0년대 후반 최지희는 자신의 첫사랑인 박동선 씨를 만나게 됩니다. 박동선은 1935년생으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으며 1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지타운대에서 조지타운 클럽이라는 사교 클럽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1958년 박동선은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고 서울 다방에서 최지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박동선 씨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김지미 씨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김지미 씨 결혼식장에 갔다가 명동으로 나왔는데 아는 언니가 아는 항아리 다방에서 봤어요. 둘 다 이북이 고향이었는데 그 언니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후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박동선이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둘의 인연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박동선은 최지희에게 영어와 역사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보냈는데 최지희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고 나는 하찮은 배우였으니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야겠다 싶으니까 선생님도 보내주고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나를 키워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신부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너무 간섭을 해서 지겹더라고요. 파티를 까도 사람을 꼭 하나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안 그러면 훌쩍 날아갈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박동선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미국 유학을 추천했고 최지희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당시 최지희 또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돈은 어느 정도 모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지희는 어렵게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1961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 출국 기념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소공동 국제호텔에서 국내 영화인과 미대사관의 공보관들까지 초대한 큰 파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여배우가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큰 뉴스거리였죠. 최지희는 파티가 끝난 후 마지막 촬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미국행은 난관에 부딪혔는데 여권 발급이 안 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권 과장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그녀의 첫 거처는 연인인 박동선 씨가 있던 워싱턴 DC였습니다. 여기서 랭귀지 코스를 마치고 뉴욕으로 자리를 옮겨 네이버후드 플레이 하우스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연극과 발음 연습 등 체계적인 연기 수업을 받았고 햄릿에서 오피리아 역을 맡아 열성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지희와 박동선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건 자긴 모른대. 내가 알아서 하래. 거기서 내가 꼭지가 돌았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어머니를 알아서 모시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연인 박동선에게 했는데 최지희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죠. 내가 소녀가장이었으니 가족들은 쫄쫄 굶을 판이고요. 박동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내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한마디로 미국식이죠. 기가 차잖아요.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자가 비행장에 나와서 우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어요. 그렇게 최지희는 1962년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국 유학 후 첫 작품은 사춘기와 안녕이었습니다. 트위스트를 추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발랄한 문제아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당시만 해도 여배우 중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배우라서 그녀는 유행하던 국가 간 합작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여러 개의 작품에 동시 출연할 정도로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대표작을 찍게 되는데 바로 유연목 감독의 대표작인 김약국의 딸들이었습니다. 원작자였던 박경리 씨는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해줄 정도로 작품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브리짓 바르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얼굴처럼 대담하고 정열적인 여배우로 뚜렷한 자기 개성을 영화에서 보여줬습니다. 훗날 최지희 씨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당시 머리 모양이나 사진도 그런 식으로 찍기도 했어요. 어맹란이는 만날 우는 장면이고 나는 만날 점퍼 입고 대드는 스타일이고요. 한국의 브리짓 바르도라는 별명은 기분이 좋았어요. 세계적인 배우와 비교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계는 남녀 배우들이 커플을 맺어 콤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신성일 씨의 경우는 어맹란이 단골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최지희는 한때 신성일 씨에게 서운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같이 했던 사람은 신성일 씨지요. 근데 하나 섭섭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콤비 플레이가 많았었는데 어맹란이하고만 하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건 최지희 역할인데 어맹란이하고만 한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한번 따진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신성일 씨에게 가진 섭섭함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최지희는 신성일의 영화계 동료로서 그의 화려한 연애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신성일 씨하고 작품할 때 만날 목에 키스마크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화장도 해주고 그랬어.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 어떻게 해서든 낚아채려고 했지요. 다른 남자 배우들도 그랬어요. 그녀의 또 다른 대표작 말띠 여대생도 이때 작품으로 이 작품이 히트친 이후 이런 부류의 영화들이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을 할 당시 제1교포 사업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최지희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박동선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갔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6년 최지희는 제1교포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집을 세 채 갖고 있을 때여서 이만하면 먹고 살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할 나이가 돼서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매가 들어오자 하루아침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 애를 낳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영화 배우로 절정에 올랐는데 지금 결혼 안 하면 평생 면사포도 못 써볼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결혼이라도 해보자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소식을 들은 박동선이 전화하더니 너 미쳤니 그러더라고요. 결정된 거니까 두 번 얘기할 생각 마라 하고 시집을 가버렸죠. 이후 사업가인 남편은 그녀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여러가지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모은 재산은 모두 날아갔고 결혼 3년 만에 생활고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영화계에 컴백한 그녀는 남대문 출신 용파리에 출연했습니다. 간판에는 혜성같이 돌아온 최지희 컴백 작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영화는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용파리를 애먹이는 듯세고 불량스런 애인 역을 맡았습니다. 남대문 출신 용파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용파리 시리즈가 시작됐고 최지희는 용파리 애인 역으로 등장했죠. 그러다 최지희는 영화계를 떠나 일본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 도쿄 유흥가에 진출해 이른바 한국타운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사업가와 명사들이 모여드는 회식 장소로 소문이 나며 하루하루 번창했습니다. 한국인만 아니라 일본의 명사도 단골이 많았다.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만나는 한일 기업인이나 공직자들이 주로 회식 장소로 우리 집을 찾았다. 정주영 현대 회장님도 단골 손님이었다. 함께 온 참모들에게 일본 오면 지인회에서 음식을 들게 하셨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에서 정치인도 실세로 알려진 분들을 대다수 만났다. 또 남북 관계가 살벌할 때인데 조총련 사람들도 몰려왔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지인의 음식점은 선배였던 이민자 여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민자 언니는 내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나를 정말 아껴주신 분이다.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나를 한 작품에서 공연하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던 나는 민자 언니에게 돈을 벌면 갚아달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최지희라는 이름은 김영욱 실종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김영욱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이며 5.16 군사정변으로 한국 정치사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김영욱은 현역 중령으로 5.16 군사정변에 참여했고 648기 동기생들 간 연락책을 맡았습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던 장도영 대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퇴진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 1969년까지 6년간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 김영욱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삼선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욱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등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헌 직후 중정부장에서 해임당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삼선 개헌은 명분이 없어 민중의 저항이 심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희생양으로 김영욱 중정부장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후 김 전 중정부장은 정치 보복으로 인한 신변 위협을 느껴 1973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였습니다. 이때 김영욱 부장은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과 친밀했던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회유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한간에는 모국 대사 자리를 제해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김영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79년 10월 7일 김영욱은 단신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갔다가 도박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이후 그의 실종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으나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05년 김영욱 실종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사저널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 부장을 납치해 양계장에서 암살했다는 익명의 특수공작원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영욱 부장의 납치부터 구체적 과정이 담겼는데 여기에 최지희가 유인 공작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욱은 파리에서 여배우 최아무개 씨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왔으며 최 씨는 김영욱을 유인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김영욱 회고록을 집필한 김경재 전 의원도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전 부장은 미모의 여배우로부터 편지를 받고 홀로 파리로 건너갔다가 실종됐다. 이에 최지희는 기사를 쓴 기자와 김경재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영욱 씨가 파리에서 실종됐다는 1979년 10월 7일 나는 일본 도쿄에 있었다. 훗날 최지희 씨는 당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에 대한 잡지의 보도가 있을 때 선거가 있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씹어서 박근혜 의원에게 타격을 주려고 누가 이를 꾸미다가 저까지 끌어들인 것이지요. 제가 당사자들을 고소했는데 돈을 받고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 연인 박동선 또한 미국에서 코리안 게이트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박동선은 1960년대 워싱턴 시내에서 고급 사교장을 운영하면서 미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코리아 게이트를 보도합니다. 박동선 씨가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거액의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었죠.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 지시에 따라 연간 100만 달러를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 공작을 벌였다. 이후 박 씨는 미국 측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때 박 씨는 미 전현직 의원에게 85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증언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이었을 뿐이며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현직 의원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명은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미국 검찰은 그를 기소했으나 기각돼 박 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지희 씨는 박정희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차지철 그 사람이 파티에 초대하면 치마 저고리 한 감씩 선물로 줘요.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노래 18번이 울어라 열풍하였어. 그걸 만날 불렀어. 또한 이후락 중정부장과도 교분이 있었고 자신의 부탁도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후락 씨가 비서실장을 할 때였는데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랑 어울려서 자주 만났어. 내가 결혼 후에 뭘 부탁했을 때도 잘 들어주고 그랬어. 그때 남편이 플라스틱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좀 도와주십사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거 해도 별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친구 보이프렌드였기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 당시 다 만났지. 당시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여배우 애인이 있었지. 난 왜 거기에 끼지도 못했는지 몰라. 그 외 유력 정치인 애인이었던 두 여배우가 남산체육관에서 벌거벗고 싸움질한 건 유명하잖아요. 최지희는 일본에서도 연예계 관련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를 NHK에 처음 소개했으며 조용필이 NHK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천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배우 남정임은 최지희에게 동료 배우들과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영화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남정임이 1992년 별세하면서 이 모임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부터 최지희는 한국영화인원노회에서 활동했는데 이 모임은 원로 영화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살자는 뜻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최지희는 창립 때부터 참여하다가 이사장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했고 원로 배우들 중에는 황정순, 태연실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선생님과는 자주 전화하며 안부를 주고받아요. 건강하신 편인데 연세가 많은 탓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안타깝지요. 태연실과도 친하게 지내지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최지희는 과거 연인인 박동선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은 다시 좋은 감정을 갖게 됐는데 어느 날 결혼 가능성을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말고 중간에 사람 깨워서 당뇨 때문에 팔다리가 저려서 아파 잠이 안 온다고 주물러 달라는 거야. 기가 차잖아. 그래서 속으로 이것 쫓아다니다가 안마사밖에 더 되겠나 싶었어. 이후에도 둘은 결혼식을 올리진 않고 만남을 이어나갔고 부산국제영화제를 할 때도 같이 갔었다고 합니다. 최지희 씨는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기자가 부동산 재산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돈 받을 게 한 200억 원 되지요. 100억 원 가까이 떼었지만 그래도 받을 게 그 정도 있어요. 과거 재산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뭔가 구름 같아요. 많은 걸 쥐었는데 보면 없어요. 그리고 최지희는 2021년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최지희 씨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출세도 했지만 나는 언제나 시대적인 흐름,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내 길을 갔어요. 나이 60이 넘었지만 지금도 피가 끓는 걸 느껴요. 나는 내 그림자하고 싸우는 사람이거든. 그림자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취해져서 되겠느냐, 늘 그런 관념에 시달리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처참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단지 나는 신데렐라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가끔 궁금해져요. 나에게도 분명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결론은 늘 하나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